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시대를 보니까 지금 너무 새롭게 알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윤리입니다. 윤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기를 쳐도 그것은 윤리적인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윤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또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산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전 단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되는데,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역사도 사실 제가 이제 역사 유튜브를 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역사를 이제 유튜브를 권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이 지금 이 시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권 목사님께서 또 시간을 할애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근대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대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건국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사 공부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젊은 청년들, 미국 젊은 청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올 때에 그 왔을 때의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을 저와 여러분 근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대한민국 건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선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사 공부도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니까 정말로 기분 좋아져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으니까 헬조선이 아니라 드림 코리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게 되게 되면 눈이 벗겨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들이 다른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땅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없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없을까? 당연히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히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니까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죠. 또 우리 직장인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신앙인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이 나라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 세계의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 그러니 지금 이 깨나울에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안목이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 말씀, 우리 이성만 대통령이 늘 즐겨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만 해도 왕정 시대지 않습니까? 왕의 노예로 이렇게 살던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로 다시는 그런 종에는 매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는 이런 의미가 담기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주변국의 개방과 조선에 미친 영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63년 후손이 없이 철종이 사망을 하자 흥성대원군 아들 고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흥성대원군은 섭정이라는 형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부국강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쇄국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정책이 당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유럽의 근대적 문명을 받아 근대화되어가는 과정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 이 세 나라가 한반도를 넘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다가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그 그레이트 게임까지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1863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식민지를 찾아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러면은 일본에는 어떤 일이 그 당시 일어나고 있었을까? 일본의 개방 역사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3년에서 1867년 사이의 시대를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치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국가 시스템은 번이라고 불리는 260여 개의 지역 연합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도 도와 같은 그런 의미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주위에 있는 주변국들은 중화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변 나라들은 중국의 책봉과 조공 체제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체제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의 책봉 조공 체제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으니까 야만족이 세운 나라다라고 하면서 청나라를 폄하하면서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봉 조공 체제에서 이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에도 시대, 도쿠가와 시대가 끝나는 1868년까지 야만족이 세운 중국과의 공식적인 국교를 맺지 않습니다. 조선과 류큐, 밑에 있는 류큐죠. 조선과 류큐, 일본은 이 두 나라 조선과 류큐와는 사실을 교환하여 친분을 유지하는 통신의 나라로 정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중국과 네덜란드와는 경제적 교역만을 하는 통상의 나라다라고 구분해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1863년 흥성대원군 섭정 시기 이후에 서양 세력이 한반도로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죠. 반면에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1634년 때부터 서양으로부터의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선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일본 막부는 나가사키 앞바다에, 여러분 저기 앞에 그림에 지도에 보이죠? 나가사키가 저기입니다. 나가사키 앞바다에 대지마라는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인에게는 교역을 허락해서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공섬의 전체 면적이 약 4,000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당시 역시 쇄국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나가사키와 외부 세계와 통하는 바람 구멍은 열어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참 지혜로운 어떤 그런 처세였던 것 같아요. 또 일본은 류큐 왕국과 그리고 사스마 번의 교역로도 열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류큐 왕국은 당시 인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국제 무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던 나라가 류큐 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류큐 왕국을 통해 다양한 문물이 1634년부터 일본에 유입되고 있었고, 일본은 쇄국 정책을 써가면서도 나가사키의 대지마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중국과의 교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스마 번과 류큐와의 무역, 그리고 서시마를 통한 조선과의 무역으로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갑니다. 이처럼 일본은 쇄국 정책을 써가면서도 4개의 창구를 열어놓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 뚜렷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고유의 정신을 잃지 않고 서양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서 부국 강병을 이룬다라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서양의 근대적 군사 기술만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반드시 정치와 경제를 근대적으로 재편성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세계에 흐르고 있던 근대화 정신에 일찍이 눈을 뜨고 그 근대화 정신을 자기 나라로 도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의 근대화 방법론은 위정척사론이었죠. 즉 정학과 정도인 성리학과 유교적 질서를 수호하고 이단인 서양 학문과 기독교는 무조건 물리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 조선의 위정척사론은 일본의 입장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나중에 조금 완화되는데 이렇게 변합니다. 군함과 대포 그리고 기술 등 서양의 이로운 기술은 받아들이되 문화와 정치, 풍습 이런 것들을 배척하여서 성리학적 가치관과 질서는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만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취했던 거죠. 이러한 입장은 어느 나라와 비슷했냐면은 바로 중국, 청나라와 같은 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청나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요, 조선은 이 청나라의 억압으로부터 제발 자유로워졌으면 하고 발부동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끊기 어려운 청나라와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준 인물이 있었죠.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부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꺼번에 끊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원위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은 조선과 다른 차원의 정책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1853년 7월 8일이었습니다. 미국 제도 매튜 C. 페리가 이끄는 미국의 근대화된 전기선 함대가 에도만, 현재 도쿄만입니다. 도쿄만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무지막지한 괴물 같은 배가 일본 앞바다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생긴 배는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돛도 올리지 않고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일본 육지를 향해 다가왔는데, 선체가 온통 새까만 거대한 군함 4척이 바다를 휘저으며 함포를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자 세상에 발칵 뒤집혀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들은 바람의 힘이나 인력에 의해서 배가 움직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에도만 도쿄만에 나타난 미국 함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배와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일본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졌고, 일본은 순순히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쉽게 일본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일은 1853년 3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흥선대원군이 섭정하기 9년 전의 일입니다. 1년 이후에 일본은 1855년 11월 24일에 네덜란드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858년 9월에는 프랑스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독구가 막부가 200여 년 동안 견지해온 쇄국 정책의 빗장이 풀려지고, 일본은 서구 열강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과 수교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 근대적인 쇄국 시대에서 근대적인 조약 체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이제 근대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의 나라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 청나라는 1830년에서 시작해서 1860년대에 종결된 아편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서양과 조약을 맺게 되고 개방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강제적인 하지만은 몇 년도입니까? 1876년도에 처음으로 외세였던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으니까 일본은 조선보다 근대화에 약 22년 이상 앞섰고 중국은 16년 이상 훨씬 더 앞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대주의 쇄국 정책으로 계속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은 자주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대주의로 인해서 의존적인 나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존적 자주적인 나라, 조금 정체성이 좀 아주 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3국 중에 유일하게 조선만 전통적인 책봉 조공 질서에 의지하는 나라로 남게 됩니다. 일본의 막부는 1750년대를 기점으로 조선의 영조시대입니다. 이때 공립학교를 그때 세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외국의 학문이 일본 사회에 급속히 보급하게 되죠. 이러면서 칼을 찬 사무라이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독서하는 사무라이로 대거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봉건주의적인 에도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이 부활하면서 메이지 천황 중심의 신정부가 수립이 되어집니다. 메이지 정부는 1868년에 낡은 제도를 계획하는 유신을 단행하죠. 이것이 바로 어떤 유신입니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신분제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그리고 상공업들을 장려했으며 수도를 도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 통일 국가를 갖추게 됩니다. 메이지 정부의 서양화 정책은 이제 이 이전 정권 막부와 개혁을 통해서 깔아놓은 그 철길 위를 힘차게 달리면서 성공해 갔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막부가 서양 세력과 접하면서 보여준 자세는 조선 조정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개방하면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에 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여전히 쇄국 정책과 사대주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메이지 혁명 성공과 그 후유증이 우리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주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놔서 요거는 제가 시험에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하면서도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개방과 개혁을 기초로 두었던 막부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어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자 기득권을 상실해버린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메이지 유신 직후에 신분제를 철폐하고 1872년 11월에는 징병령이 공포되는데, 이 징병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에 사무라이들의 그 군대를 다 폐지시키고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징집해서 국민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쟁과 군대는 누구의 영역이었습니까? 사무라이들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특권이 갑자기 졸지에 박탈당하고 만 거예요. 징병령은 그동안 일본이 지탱해온 기둥이나 다름없었던 사무라이 중심의 사회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에는 몇 명의 사무라이들이 있었냐면은 200만 명의 사무라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변으로 인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수십만 명이 실업자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메이지 유신 혁명 후에 사무라이들의 그 불만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목숨 바쳐 혁명을 성공시켜 놓았더니 자신들의 특권들은 다 빼앗기고 평민 신분으로 전락되었으니 자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메이지 신정부는 이 사무라이들의 불만 에너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외부로 돌리지 않으면 그동안에 피 흘림에 이룩한 메이지 유신이 단숨에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여론이 바로 정한론, 조선을 공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1870년 전후 세계는 격동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통일되어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했고, 러시아는 영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침략 방향을 돌리고 있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조선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근대화 소식이 아니라 암울한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흥선대원군과 민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권력을 놓고 목숨 건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종은 아버지를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처 민씨 1조 외척 세력을 전면에 내세워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고종과 민비는 매직으로 돈 버는 데 바빴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외세 침입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왕국만을 지키는 친위병만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종은 정치적인 힘을 잃어가고 왕비, 민씨, 척족 세력의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왕비 민씨가 정치를 하는 양상으로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대원군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통치해 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게 됩니다. 조선이 이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을 때에 일본도 메이지 정부의 기반이 크게 흔들려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상실한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조되어져 갔고, 사회 곳곳에 불평분자들이 1870년대를 전후로 조선을 정복하자라는 정한론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불만 세력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데, 그때 일본은 조선 대신에 먼저 대만을 먼저 침략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크게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때 일본과 타이완 간의 전쟁을 보고 있던 영국은 일본이 타이완으로 출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중국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번져갈 위험이 크고, 그러게 되면 영국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순간에 러시아가 그 틈을 타서 한반도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일본이 부유한 타이완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후에 일본의 관심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 쪽으로 돌리도록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정치적인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세계는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 시대였지 않습니까? 국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조선은 국력 강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력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올 약육강식의 위험에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1875년 조선 앞바다에 일본 군함 운요가 조선의 해안을 연구하러 왔다는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수군은 운요가 불법으로 들어오자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요도 대포를 쏘면서 조선 수군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어코 조선 땅으로 올라와서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묻습니다. 여러분 참 기분 상하죠. 자기들을 와놓고 책임은 조선에 책임을 돌립니다. 참 기분 상하는 일이지만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 여선이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적인 흔적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책임을 구실 삼아 조선의 문을 열 것을 강요합니다. 이때 청나라 외교를 담당하던 리홍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외교 부서에다가 급히 다음 같은 서한을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본의 과격한 대응을 삼가고 일본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조선에 유리하다. 여러분 이 문서에는 일본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한다는 사실, 그리고 청나라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 그리고 만약 조선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청나라는 조선을 도울 수 없다라는 이런 암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청나라의 외교 문서를 받아본 이 고종은 일본과의 수교를 맺어야겠구나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말을 참 잘 듣고 있죠. 요즘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조일 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러시아계 미국 사학자 조지 랜스는 이러한 견해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조약 체결은 영국과 러시아 대결이라는 국제 정세를 일본이 교묘하게 이용한 결과였지만,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병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영국의 음모가 작용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일본이 드디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이웃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중국, 청나라였습니다. 원래 중국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있는 4대 국가와의 관계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속방국의 내외 정치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골화된 일본의 팽창주의적 대외 정책으로 타이완이 일본에 침략당하고 류큐 왕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청나라는 조선마저 일본의 손에 넘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을 자국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조선의 내외 정치에 직접 간접적으로 간섭하고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 영국, 일본, 청나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저렇습니다. 러시아, 영국, 일본, 청나라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1880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전통적인 4대 질서 하에 속방이 아니라 서양 나라가 하고 있던 것처럼 식민지식의 속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4대 질서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보다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친한 나라라 하더라도 결국 자기의 이권에 문제가 되게 되면은 아무리 친해도 그냥 밟아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국력을 강화해 두고 아무리 친한 나라라도 얕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국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유지하고 남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억제하면서 북쪽에서의 러시아 남진 정책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반도를 두고 청나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제 미국까지 붙었습니다. 영국, 이런 각국의 이권으로 인해서 조선은 점점 더 얽히고 얽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 속에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제 조선은 한일 합병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힘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조선의 미래, 여러분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 왕실과 조정은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었고 그저 왕권 강화와 매관 매지, 그러니까 자기들 돈 챙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는 못해요.
국제 정세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삼 기자는 이러한 상태의 조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시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정조차 모르는 조선의 조정 대신들. 이번에 이재명 그 여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반미 감정 그대로 노출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운물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시기에 결국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역사에는 아마 이 빵점인 것 같아요. 빵점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전기를 임대해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요소수가 지금 95%가 중국을 의지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요소수를 중국에서 딱 홀딩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형님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미 요소수를 중국의 95%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3분의 1 정도 중국, 미국에다가 또 3분의 1, 또 다른 데 3분의 1 요 정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만들어내는 개발을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형님, 우리 큰산 우리 형님 하고 요렇게만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선이 이루고 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정부 최고 실력자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이와쿠라 사절단을 2년 동안 유럽에 보내서 서양 12개국 12개국을 시찰하게 합니다. 정부 요인 46명, 개인 수행원과 유학생까지 포함해서 107명이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 수상, 티에르 프랑스 대통령 등 당시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조언을 듣고 선진 문물과 제도를 견학하고 돌아옵니다. 조선과 차이 나죠. 한 발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은요, 러시아도 방문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면은 일본에 아주 큰 위기를 줄 것으로 생각하고 러시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사절단이 러시아에 가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미개한 상태에 있는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러시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본은 자신들이 직접 서구와 부딪혀 문물과 제도, 사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조선은 일본이라는 창을 통해 서구 문명을 억지로 또 간접적으로 수용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라리 우리 조선이 일본보다 먼저 문호를 개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의 왕과 조정이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선수를 두면서 움직여야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1년 지금도 이 나라 정부가 세계 국제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일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깨나올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국들은 적극적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에 조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2021년도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